오늘은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인플루언서가 뭔지,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뭔지, 대학교 강의 같은 느낌으로 아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하면은 잘 수립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인플루언서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려보면은 사실은 사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인플루언서라는 단어에 대해서 딱 떠오르실 거예요. 어떤 건지. 그래서 인플루언서는 우리들의 행동 양식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비즈니스적인 용도를 쓸 때는 보통은 인플루언서들을 이제 뭔가 내가 물건을 사는데 약간 영향을 준다거나 내가 어떤 걸 갖고 싶게 하거나 어떤 걸 먹고 싶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플루언서들이 주는 영향력은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예인들이 주는 영향력들, 그리고 연예인보다도 특히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사실 스포츠 스타들이죠. 그래서 스포츠 스타들은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사회에 비춰지는 모습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따로 코칭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 저희들은 일반적인 통칭하는 거시적인 의미로서는 인플루언서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여기다가 질문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분들은 그러면 인플루언서일까요? 이분들이 주로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CEO들 이런 분들도 사실은 저희가 거시적인 의미로는 인플루언서에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이분들도 사실은 이런 트렌드를 끌고 가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이제 그런 뭔가 물건을 사는 데에 대한 영향력보다는 내 삶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나의 커리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많이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다 인플루언서라고 한다라고 하고요. 우리는 이제 그거는 알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비즈니스상에서 말하는 인플루언서란 뭘까라는 거를 조금 저희가 질문을 해봤을 때는 과거로 올라가서 좀 철학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다음에 크리에이터는 뭐냐라고 하면 사실 요즘에는 크리에이터라는 단어랑 인플루언서라는 단어를 많이 섞어서 쓰기는 해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는데 크리에이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컨텐츠를 실제로 만들어서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릴스라든지 유튜브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걸 크리에이터라고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하나 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네트워크 회사들 있잖아요. 네트워크 회사들은 뭐냐면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톡이라든지 유튜브 이런 거를 이제 네트워크 회사라고 하는데요. 이런 네트워크 회사들은 인플루언서라는 용어를 쓸까? 크리에이터라는 용어를 쓸까요? 지금은 크리에이터로 다 통일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라는 단어가 좀 약간 부정적인 그런 어감도 좀 있고 영향을 준다라는 말은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꼬시고 설득하고 이런 것 때문에 순수하게 창작자라는 말을 좀 쓰려고 해서 유튜브는 예전부터 크리에이터라는 말을 썼지만 메타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인플루언서라는 단어를 쓰다가 크리에이터로 완전 바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인플루언싱을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인플루언서라고 하면은 사실은 연예인이라든지 스포츠스타나 그런 유명 CEO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하진 않잖아요. 일반적인로는 저희는 이제 SNS상에서 나오는 그런 분들을 많이 인플루언서라고 칭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얘기하는 데는 이 이론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데이비드 심이라는 철학가인데요.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서 질투심이나 행복과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우리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크 주커버그가 어떤 되게 좋은 집을 샀어요. 저희 절대 질투를 하지 않죠. 그 사람이 집을 사든 말든 관심이 없죠. 그런데 나랑 가까이 있는 내 친구,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그냥 나랑 친했던 애인데 그냥 특별히 얘랑 나랑 다를 거 없는데 얘가 갑자기 강남에 집을 샀어요. 그럼 이제 질투를 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그 커넥션을 느끼고 교류를 하는 사람들로부터의 서로 간의 감정적인 공감을 일으킨다라는 이론이라고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현재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되게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이론들 때문에 인플루언서가 되게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마케팅 하면은 마케팅이 뭔가요? 라고 하는 질문 마케팅 전공하시는 분들 많이 들으실 텐데 정답은 있지만 사실은 되게 많은 맥락으로 얘기를 하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 뭐냐라고 학문적으로 대답을 하면 마케팅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제품을 기획해서 판매를 잘 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마케팅이에요. 사실은
일반적인 업계에서는 마케팅을 사실 그거를 마케팅이라고 하진 않죠. 왜냐하면 범위가 너무 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케팅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들고 기획하는 것보다는 다 된 거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리고 홍보하는 거를 마케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홍보와 광고는 뭘까요?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이죠. 실질적으로 마케팅, 홍보랑 광고를 한다는 거는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업계에서 마케팅을 한다는 뜻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얘기라고 봐주시면 돼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뭐냐? 이거는 전략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말이기도 하고 설득 커뮤니케이션이라고도 해요. 설득 커뮤니케이션은 목적성을 갖고 대화를 하는 게 설득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설득 커뮤니케이션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설득 커뮤니케이션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득 커뮤니케이션에서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행동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제품을 막 홍보와 광고를 하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뭐 앱 서비스를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회원 가입을 하도록 만들거나 어떠한 뭔가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인데,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될 거예요. 왜냐면 커뮤니케이션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막 광고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막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느낌으로 뭔가 이거 사야만 할 것 같고, 연예인이 이거를 쓰니까 이것도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감정적인 설득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우리가 당하고 있다고 제가 표현을 왜 했냐면은 이렇게 논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를 꼬시고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주로 많이 사용되는 예시 몇 가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는 노출 빈도수입니다. 퍼포먼스 광고 쪽에서 많이 쓰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광고가 한 사람당 3.5회 정도는 노출이 돼야지 그 광고 효과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광고가 단순히 한 번만 보여줘야 되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설득이 잘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광고는 한 번 하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거를 여러 번 노출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한 번 했다 보기보다 한 번 하면은 사람들이 기억할 거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하시고 여러 번 이게 논리적이진 않지만 여러 번 노출을 하도록 광고를 설계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해야 하는 행동을 직접적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클릭해서 구매하세요. 아니면 지금 당장 폰을 받아야지 뭐 할인이 됩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액션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메시지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얻게 되는 베네핏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어떤 좋은 샴푸가 있다고 할게요. 근데 왜 이 샴푸가 좋나요? 라고 하면 뭐 이러이러한 성분들 이런 것들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디언스 입장으로서는 이제 고객한테는 사실 그게 어필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 이걸 통해서 얻게 되는 베네핏을 얘기해 줘야 돼요. 이 샴푸를 쓰게 됐을 때는 머릿결이 되게 좋아집니다. 모발이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뭐 머리숱이 많아집니다. 이런 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되게 당연한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제가 만나는 모든 기업분들이 그것보다는 이거는 이걸로 만들어졌고요. 이거 내가 이거 연구를 어떻게 했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마지막은 신뢰입니다. 신뢰는 이제 이게 베네핏이랑도 연결돼요. 샴푸를 쓰면 머릿결이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그건 알았어요. 근데 진짜 좋아져? 이거 내가 어떻게 너 말을 믿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도 쓰고 막 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뢰를 주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성분이 여기서 나와요. 이 샴푸를 쓰면 머릿결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샴푸는 그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치 그걸로 만들었으면은 머릿결이 좋아질만 하네.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베네핏 먼저 제공하고 그다음에 신뢰를 주는 메시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말고도 되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주요한 거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뭐냐?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마케팅의 하나다. 그 다음에 마케팅은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마케팅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다. 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뭐냐? 설득을 하는 커뮤니케이션이다. 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매체에 대한 얘기를 좀.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 필수 요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콘텐츠와 그리고 두 번째는 미디어인데요. 모든 마케팅은 다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콘텐츠는 뭐죠? 콘텐츠는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뭐 유튜브 콘텐츠라든지 릴스라든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콘텐츠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미디어는 뭐냐? 미디어는 결국은 연결시켜주는 게 미디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는 이제 그거인 거죠. 여러 사회망을 연결해주는 미디어. 콘텐츠와 미디어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의미를 알고 가시면 좋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의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디어가 변화가 돼요. 기술이 발전하고 하면서 구텐베르크가 나오고 인쇄술이 발달되고 신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파가 발견돼서 라디오가 나오고 TV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몇백 년 안에 이제 매스미디어 시대로 바뀌게 된 거죠. 달라진 점이 뭐냐면 예전에 그 작은 마을에 있었을 때는 가장 문제가 미디어가 전달할 수 있는 전달을 하는 그 영역 자체가 되게 좁았잖아요. 근데 매스미디어 시대로 오면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이 미디어가 전달할 수 있는 그 전달하는 영역이 무한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마을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스미디어 시절로 왔을 때 저는 우리가 미디어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래서 매스미디어가 힘은 엄청나게 커졌고 근데 소수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케팅하기가 솔직히 쉬웠어요. 옛날에는. 왜냐면은 그냥 좀 광고 어떻게 해요? 왜냐면 할 수 있는 게 경쟁사가 많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시절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소셜미디어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이제 인터넷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엔 SNS들이 생기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달라진 점은 첫 번째로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인플루언서들이 우리한테 답은 잘 해주지는 않지만 많이는 안 해주지만 그래도 뭐 댓글도 달 수 있고 이런 것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방향이 가능해지면서 더욱 부드러워지는 소통이 가능해졌고요. 다른 점은 뭐냐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매스미디어에서는 소수의 권력자들만 이거를 가져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뭐 재능만 있다라고 하면 이 소셜 미디어가 다른 말로는 퍼스널 미디어라고도 하고요. 여러 사람들이 다 쪼개가지고 영향력을 나눠가지고 이론적으로는 소셜미디어의 영향력, 도달 범위는 매스미디어를 능가해요. 아시겠지만은 유튜브 때문에 사실은 더 훨씬 더 그 글로벌의 컨텐츠들이 더 소통이 잘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셜미디어가 갖고 있는 영향력의 범위는 넓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그 영향력의 범위를 다 가져가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다 쪼개져 있잖아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인플루언서다 그러면 저희가 인스타그램 다 이제 팔로우를 하는 사람 거만 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파워가 다 쪼개졌기 때문에 풀뿌리 문화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소셜미디어가 나오면서 이제 사실 인플루언서들이 나오고 저희가 그렇게 이쪽이 되게 마케팅으로 중요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실적으로 소셜미디어에 저희가 사용하는 시간 자체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너무 많아가지고 증가폭이 조금 적기는 한데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략을 짜기 전에 어떤 전략이 꼭 필요한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언서를 보통 어떻게 나누냐 카테고리로 많이 나누고요. 그 다음에 팔로워 리치. 그러니까 팔로워는 사실은 100%의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에요. 가짜 팔로워도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달이 얼만큼 되는지를 저희가 측정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게이지먼트.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이 서로 컨텐츠를 올렸을 때 그 구독자들과 어떻게 반응을 많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꼭 측정을 하고 봐야 되는 마케팅에 포함시켜야 되는 그런 항목들입니다. 사실은 메가 인플루언서, 뭐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매크로 인플루언서, 뭐 미드 인플루언서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편의상 나눈 거지 이거는 사실 마케팅에서 크게 되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너무나 나누는 기준이 되게 모호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나눠야지 좀 편하거든요. 업무를 할 때. 그래서 사실은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해외 기준으로 나눠졌는데, 뭐, 보통 이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고 업계마다 달라요. 팔로워가 몇 명부터 메가 인플루언서냐, 몇 명부터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실무를 할 때는 이런 것보다는 인플루언서가 특정 카테고리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영향력의 크기로 가져가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팔로워는 5천 명밖에 안 되는데 되게 특수 카테고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안에서 영향력을 남들보다 되게 많이 펼칠 수 있거든요. 누군가는 막 팔로워는 10만 명인데 뭐 가짜 팔로워를 떠나서라도 되게 그냥 일반적인 컨텐츠를 올린다라고 하면 특정 영역에서보다는 되게 제너럴한 영향력을 주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라는 거고요.